자, 계속해서 주요 질환의 세 번째, 폭식장애. binge eating disorder. binge eating disorder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복적인 폭식 사파를 보여주면서 먹는 것에 대한 조절력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신경성 폭식증과 유사하지만 체중과 체형에 대한 집착이 없어요. 그래서 폭식 후에 구토, 하재 남용 등의 보상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폭식 사파가 일주일에 한 1회 이상 나타나고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폭식장애로 진단을 내리죠. 그래서 폭식장애의 증상은 다이어트를 하고 있으면서 충동적인 폭식이 있고, 폭식 동안 조절력을 상실하고 매우 빠르게 먹거나 배가 불러서 불편할 때까지 먹는 것을 말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도 폭식을 하고 수치심 때문에 주로 혼자 먹죠. 그리고 폭식 후에 혐오감, 죄의식, 우울감을 동반합니다. 주로 비만인 경우가 많고 주위에서는 다이어트를 하는 줄 알고 있고 자기 체형에 대해서 불만족을 느끼지만 신체상의 왜곡은 없습니다. 대개 사춘기나 20대 초반에 시작하면서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면서 체중 감소 직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폭식장애의 어떤 증상의 차이점을 한번 보면, 식욕부진증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저체중과 극도로 왜곡된 신체상이 나타나고, 폭식증은 일반적으로 정상 체중이지만 경도의 저체중 혹은 과체중이 나타나고요. 폭식 후 부적절한 보상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폭식장애는 중증도의 과체중 혹은 비만이 나타나죠. 자, 그러면 이 비만의 경우에는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위험군에 해당하지만 어드미션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또한 디스파지아, 연하곤란, 핫번, 속쓰림, 복부, 팽창, 복통, 급요, 설사, 변비 등의 소화기 문제를 동반하죠. 자, 간호사는 이들이 폭식을 줄이도록 돕는 동시에 이러한 식이 행동과 관련된 소화기 문제들에 대한 간호도 같이 제공해야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주요 질환 중에 하나가 급식장애예요. 그래서 급식장애 첫 번째가 피카라고 해서 이식증인데, 유아기가 지난 연령에서 페인트나 머리카락, 옷, 낙엽, 모래, 진흙 등 음식물이 아닌 물질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장애를 말합니다. 흔히 지적장애 아동에게서 나타나고 장폐색이나 감염, 납중독 등의 독성 상태와 같은 의학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 정신사회적 스트레스, 병리적 가족구조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 또 부모교육과 행동치료 중재가 효과적인데,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예전에 한번 방영이 된 적이 있었죠. 5살 이하의 남매인데 혼자 같이 동굴에서 자라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진흙을 갖고 구워다가 그걸 이제 진흙과자, 흙과자를 이제 먹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정신사회적 스트레스가 동반된다고도 할 수 있고, 또 부모가 생존의 끈인데 아무런 인터벤션을 할 수 없고 이 아이들에게 아무런 지지체계가 없으니까 이러한 피카 증상이 많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 다음 두 번째가 루미네이션 디스오더라고 해서 반추장애라고 하는데, 소화기에 의학적 문제가 없는데도 반복적으로 음식을 토해내거나 음식을 역류시켜서 다시 씹고 삼키는 그 행동, 그것을 이제 반추 행동이라고 하죠.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장애를 말합니다. 아동은 손가락 빨기, 옷 빨기,
몸 흔들기 등의 자기자극 행동을 동반한 반추 행위를 즐기고 이에 몰두하고 부모의 무관심이나 부모 아동 갈등, 정서적 자극의 결핍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양의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성장이 지연되거나 전해질 불균형 등이 흔한 합병증으로 나타나고 영양실조로 인해서 약 25%가 사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회피적, 제한적 음식 섭취 장애인데 Avoidant Restrict Food Intake Disorder라고 하죠. 영아나 초기 아동기에 나타나고 적절하게 먹지 못하는 것이 지속되면서 결과적으로 심각한 체중 저하를 보입니다. 신경성 식욕 부진증과 달리 신체상 왜곡은 보이지 않고 미숙아나 발육장애, 자폐장애 등에서도 이유 없는 음식 거부 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감별 진단이 요구가 됩니다. 식사 시간에 아이를 돌보는 데 있어 부모의 지지와 교육의 부족이 원인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 교육이 매우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간호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신경성 식욕부진증 또 신경성 폭식증 두 질환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어세스먼트, 다이어그노시스 플랜, 인터벤션, 이밸루에이션 등 전반적인 너싱 프로세스에서 두 질환의 많은 공통점이 발견이 됩니다. 첫 번째, 너싱 어세스먼트를 보면은 섭식 장애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 몇 가지 검사 도구가 개발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The Eating Attitude Test 26라고 해서 EAT26라는 도구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상자와 식사와 음식에 대한 감정을 사정하기 위해서 이 도구를 사용하고 치료가 끝날 무렵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사용을 합니다. 이 도구에서 20점 이상이면 섭식장애의 하이리스크 그룹이에요. 고위험군 평가가 되고 한국판 식이태도 검사에서는 이제 19점 이상을 섭식장애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 또 다른 사정 도구가 식사일기인데 먹는 음식의 형태와 양, 폭식 여부, 구토 및 하재 사용 여부, 먹을 때 또는 먹고 난 후와 운동할 때의 감정 등을 기록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식이 태도나 식사 관련 행동 외에도 대상자와의 면담을 통한 전반적인 어세스먼트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식사 일기의 하나 이제 예인데 여기에 보면 시간, 섭취한 음식물, 장소, 과식. 자, 장소에서 보면 이제 주방에서 먹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직장에서 먹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과식, 구토, 하재를 사용하거나 상황이나 감정, 사고 등도 여기에 적는 거예요. 그 너싱 어세스먼트에서 첫 번째가 이제 태도 및 행동을 데이터를 컬렉션해야 되는데 신경성 식욕부진증 대상자는 심한 저체중이에요. 그래서 쇠약한 상태이죠. 행동이 전반적으로 어떨까요? 느리고 기운이 없으면서 상당히 퍼티그, 피로에 지쳐 있습니다. 상대방과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자기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치료에 개입되는 것을 피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간호사가 다가오는 것을 꺼리죠. 하지만 이제 폭식증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면담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기꺼이 하는 편입니다. 이 폭식증 대상자들은 불안장애, 우울장애, 성격장애 등의 공존질환을 동반한 경우가 많고 물질남용, 도벽과 같은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과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사용력, 충동적인 행동 여부를 어세스먼트를 해야겠죠. 그 다음 기분 및 정서 사정이에요.
섭식장애 대상자의 기분은 어떨까요? 대체로 불안정합니다. 불안과 우울을 특징으로 하고 이들에게 자해나 자살 생각에 대해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손목을 긋는 자해 행동을 보이고 특히 성적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은 자해와 자살 행동을 빈번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신체 및 자가 간호예요. 식욕부진증이나 폭식증의 신체적 합병증 또한 면밀히 어세스를 해야 되는데 구토 혹은 하제나 이뇨제 사용 등의 보상 행동을 동반한 섭식장애 대상자들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 여부를 반드시 평가해야 돼요. 그리고 치과에서 구토로 인한 어떤 치아 손상 검진, 위궤양, 그리고 이제 식도가 많이 상해를 입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과적 검진이 필요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내시경 엔도스코피를 꼭 해야겠죠.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 아침에 일찍 깨는 등의 수면 장애 여부를 어세스먼트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아 개념을 어세스해야 되는데 이러한 대상자는 신체상 장애를 보여요. 그래서 자신의 몸에 대해서 뚱뚱하다고 느끼는지 또 매력적으로 인지하는지를 사정해야 하고 체중과 음식 섭취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자신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낮은 자존감을 보이는 거죠. 자신이 특정 음식을 먹었거나 체중 조절에 실패했을 때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고 스스로를 평가절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른 몸매 이외에 다른 성격적인 장점이나 성공은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를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여깁니다. 자신과 주변의 환경을 통제하지 못했다고 느끼는 무력감은 체중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더욱 강화시키죠. 그 다음 역할 및 대인관계예요. 섭식장애는 역할 수행과 대인관계에도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전에 우수한 학업 성적을 보이던 신경성 식욕부진증 대상자가 또 낙제를 할 수도 있고 친구 만나기를 꺼리고 우정을 유지하는 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먹는 것을 조절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신경성 폭식증 대상자는 폭식과 구토 행동에 대해서 심한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가족과 친구들 몰래 은밀하게 폭식하고 구토하죠. 그리고 음식을 사고 먹는 것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의 역할을 지속하기 어려워집니다. 자, 두 번째 너싱 프로세스에서 간호진단. 자, 간호진단을 보면은 영양 불균형, 신체 요구량보다 적죠. 체액 불균형의 위험, 전해질 불균형의 위험, 심박 출량 감소의 위험이 있어요. 징후 및 증상을 보면 먹는 것을 거부하고 하제, 이뇨제, 다이어트 약을 남용하고 기대되는 체중의 한 15%가 손실되어 있으면서 창백한 결막 및 점막, 빈약한 근육, 피부 탄력성 감소, 전해질 불균형, 저체온, 서맥, 저혈압, 불규칙한 심박동, 그 다음에 이제 부종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대되는 결과는 대사 요구량을 맞추기 위해서 영양소를 섭취하고 체액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전해질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죠. 적절한 심장의 펌핑 기능을 유지해서 전신의 혈압을 유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간호 진단이 과체중, 비만, 과체중의 위험이 있어요. 사인 앤 심톰을 보면 폭식, 정상 체중을 초과한 비만인데 기대되는 결과는 대사 요구량의 적절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단은 신체상 혼란. 자, 사인 앤 심톰을 보면 과도한 체중 모니터링, 심지어 정상 체중
또는 중증의 쇠약함에도 자신의 이미지가 뚱뚱하다고 여기고 저체중으로 인한 문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 진단에 기대되는 결과는 실제의 신체, 또 이상적인 신체 및 신체 특징 사이의 일치, 신체 외모에 대해서 만족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네 번째 진단은 비효과적인 대처, ineffective coping이죠. 그 다음에 자해의 위험이에요. 사인 앤 심톰을 보면 자신에 대한 파괴적인 행동, 부적절한 문제 해결, 집중력 부족, 역할 수행 능력 부족이 있습니다. 기대되는 결과는 지지체계를 사용하고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사용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간호진단, 만성적 자존감 저하예요. 자, 이거의 사인 앤 심톰, 우유부단한 행동, 눈맞춤 부족, 수동적이면서 수치심을 느끼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되는 결과가 긍정적인 수준의 자신감을 말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 여섯 번째 진단, 비효과적인 부정이에요. 증상을 최소화하면서 삶의 패턴에 질병이 주는 영향을 인정하지 않고 증상의 관련성과 위험성을 지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대되는 결과는 질병이 주는 영향과 건강의 위험성을 지각하는 거죠. 그 다음 진단이 피로, 활동의 지속성 감소예요. 사인 앤 심톰은 잦은 침상 안정, 자꾸만 침대에 누우려고 하고 활동성이 저하되고 쇠약한 거죠. 기대되는 결과로는 영양 섭취를 통해서 필요한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진단은 사회적 고립이에요. 지지체계가 부재하거나 증상을 숨기고 혼자 먹거나 타인과의 만남을 피하면서 혼자임을 느끼는 거죠. 기대되는 결과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소속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호 계획과 수행으로 넘어가서 간호의 목표를 보면은 대상자는 적절한 영양식이 패턴을 보이고, 대상자는 과도한 운동, 하재, 이뇨제 사용 등의 행동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비효과적인 대처, 즉 폭식 행동이나 극심한 음식 절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죄책감이나 불안, 분노 또는 과도한 통제 욕구 등의 감정을 말로 표현을 해야 되죠. 그리고 대상자는 적절한 체중에 대한 신체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라가 이게 이제 간호 목표가 되죠. 이것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영양실조가 심한 상태의 대상자에게는 심리치료에 앞서서 내과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체 상태를 우선적으로 안정시켜야 됩니다. 자, 신체적인 안정화는 IV, 정맥주사를 통한 수액 공급, 비경구적인 영양 공급, 심혈관계 모니터링을 포함을 시킵니다. 자, 그렇다면은 간호중재 계획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영양 회복과 식이 패턴의 정상화예요. 심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는 식욕부진증 대상자와 폭식 행동 및 구토, 하재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잃은 이런 신경성 폭식증 대상자에게는 어드미션해야 돼요.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이때 간호사의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무엇일까요? 영양 상태의 회복을 위한 처방을 수행하고 관리하는 것이죠. 대상자의 면역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위태로울 때에는 TPN 해야 돼요. 완전 비경구적 영양법이나 튜브 영양이 처방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하루에 1200에서 1500칼로리의 식사를 처방하기 시작하고 신장이나 활동량, 성장에 필요한 영양 등을 고려해서 음식 섭취량을 점차 늘려나갑니다. 처방된 칼로리는 3끼의 식사와 3번의 간식으로 나누어 공급하죠. 간식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처방된 칼로리의 음식을 충분히 먹지 않을 때에는 단백질 성분의 액체로 대체해서 공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뉴케어 같은 것을 이제 공급을 해야겠죠. 간호사는 대상자가 식사할 때 함께 앉아서 식사와 간식을 제대로 먹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고, 다이어트 음료나 다른 음식으로 대체하는 것을 금하고 정해진 식사와 간식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음식을 잘게 썰어 먹거나 비정상적으로 음식을 섞어 먹는 의식도 행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음식을 숨기거나 버리는지 감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식사는 필요 이상 긴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해야 되죠. 보통 30분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합니다. 매 식사와 간식 시간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구토를 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해야 하고, 식사 후 구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간호사의 감독 없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제한합니다. 대상자가 체중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대상자의 식이행동은 보다 독립적으로 행해지고, 이러한 규제도 점차 줄어들게 되죠. 대부분의 치료 프로그램 초기에는 대상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구강 섭취 전에 하루에 한 번만 체중을 측정하도록 허락을 하고, 체중을 잴 때 환자복만 입도록 하고 최소한의 의복만 착용하도록 해야 돼요. 정확히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 대상자는 의복 안에 물건을 넣어서 살이 찐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합니다. 대상자와 체중에 대해서 협상하거나 대상자의 요구로 반복해서 재측정하지 않아야 해요. 필요시 대상자가 체중을 보지 않도록 할 수도 있어요. 치료 과정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체중 측정 횟수를 줄입니다. 간호사는 신경성 폭식증 대상자들이 폭식과 구토 및 하제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적인 식이 패턴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도록 격려하면서 항상 식탁이나 주방 등 정해진 장소에서 식사하도록 교육해야 되죠. 또한 대상자가 미리 식단을 계획하고 구매할 식료품의 목록을 적게 하면서 간식을 사지 않도록 함으로써 폭식 행동을 줄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주방, 침실에 숨겨둔 음식들을 버리게 해야 돼요. 그 다음 중재 계획의 2번째가 감정 확인 및 대처 전략 개발이에요. 이 신경성 식욕부진증 대상자들은 셀프 어웨어니스, 자기인식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고 표현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살이 찐 것 같은 느낌이나 배가 팽팽해진 것 같은 신체적 감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간호사는 그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묻고 대답할 충분한 시간을 허락함으로써 그들이 불안이나 분노와 같은 감정을 인식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할지 고민하지 않고 간호사의 말에 쉽게 동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슬퍼요? 혹은 불안해요? 이런 질문은 좋지 않죠.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묘사해 보도록 격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결국 대상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을 식이행동과 연관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셀프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자기 감시예요. 이런 거는 신경성 폭식증 대상자를 돕는 인지행동적인 치료 기법이에요.
커그니티브 비헤이비어럴 테라피 테크닉이라고 하면서 대상자가 자신의 행동 패턴을 인식하고 폭식을 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도록 도와줍니다. 셀프 모니터링 기법은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도록 도와주고 결국 자기조절감을 찾게 해주죠. 대상자에게 먹은 음식의 종류와 양, 폭식 여부, 그리고 폭식이나 음식 제거, 예를 들면 구토 및 하제 사용, 이러한 사파가 일어나는 동안 느끼는 감정과 생각, 상황을 매일 식사일기에 적도록 격려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상자는 감정과 상황, 시기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이때 대상자에게 이완요법, 음악 듣기 등을 통해서 불안과 같은 감정을 조절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이는 대상자가 음식과는 무관한 방법으로 사람이나 감정,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전략을 개발하는 중요한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재계획 네 번째로 신체상 다루기가 있어요. 간호사는 먼저 신체상 왜곡과 신체상의 불만족을 구별해야 합니다. 만약에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가 실제 자신의 신체 치수를 왜곡해서 인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식욕부진증 대상자가 자기 몸이 매우 뼈마름, 매우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뚱뚱하다고 인지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체상 바디 이미지를 인지함에 있어서 마치 생맹과도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신체상 왜곡은 섭식장애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부분이라고 하고 이때 인지행동 치료가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체상의 불만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신체 치수에 대해서 적절히 인지하고 있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매우 불만스럽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간호사는 대상자가 보다 정상적인 신체상을 받아들이도록 돕고 보다 건강해지고 입원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수준보다 좀 더 체중이 느는 것에 동의를 해야 되죠.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자존감이 상승하면서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적인 욕구를 해결할 때 자신의 체중과 신체상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간호사는 대상자가 자기 자신을 체중이나 신체 사이즈, 체형, 신체상에 대한 만족감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인식하도록 도와야 하고 음식과 무관하게 그들이 가진 재능과 관심 분야, 성격의 긍정적인 면 등 자신의 강점들을 파악해서 자신에 대한 인식을 넓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대상자와 가족 교육이에요. 이러한 섭식장애 간호에서 간호사의 가장 우선적인 역할은 대상자가 스스로 영양소 요구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육은 입원 치료의 퇴원 교육과 외래 치료 환경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영양 욕구와 절식, 다이어트 폭식과 구토, 하제 사용 등의 악순환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교육합니다. 또한 하루 식사에 대해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격려가 필요하죠. 낮 동안 샐러드와 야채만 먹게 되면 지방과 탄수화물이 너무 부족해서 결국 늦은 밤에 폭식하게 된다는 것도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구토나 하제를 사용하는 대상자에게는 이런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되죠. 그렇다면 구토나 하제 사용이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구토와 하제 사용이 신경 내분비계를 망가뜨릴 뿐 실제로 체중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어떤 거를 먹고 저도 먹어봤어요. 먹고 그게 변비약이나 똑같은 거예요. 체중은 실제로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선전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유튜브에서 이제 많이 선전을 하죠. 다 거짓말이에요. 구토나 하제 사용은 불안을 증가시켜서 또다시 폭식하도록 해요. 그 다음에 구토나 하제 사용이 줄어들면 폭식도 서서히 줄게 된다는 것도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음악 듣기, 낙서, 편지 쓰기, 샤워 등 다양한 대체 행동으로 폭식에 대한 집착을 분산시키고 폭식 요구를 지연시키는 것이 효과적임을 교육하고, 폭식과 구토는 매우 충동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견디면 감소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사랑, 관심을 주는 것이 그들을 돕는 최선의 방법임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대상자의 건강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그들이 먹는 음식이나 칼로리, 체중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여를 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가족에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너싱 프로세스, 이제 이밸루에이션 해야 되죠. 간호평가. 간호사는 섭식장애 호전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식이, 태도, 도구와 같은 어떤 사정 도구를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신경성 식욕부진증 또 신경성 폭식증은 모두 만성적인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마친 후에도 다이어트, 강박적인 운동,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에 대한 불편감 등이 남아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섭식장애 대상자 간호의 효과를 다양한 증상 호전 정도와 설정한 간호 목표의 성취 정도를 통해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재를 보면 정상적인 식이를 통해 영양 요구량에 맞는 영양을 섭취하고 기대되는 체중 및 신체상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게 하고 식이 행동과 감정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적응적인 방법으로 감정 문제에 대처합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식이 행동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을 표현을 해야겠죠.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